다시는 이런 걸로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못 참겠어요. 이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9이에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지 몰랐는데 요즘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복잡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만약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요. 제 인생 첫 손주예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작고 귀여운 아기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아들이 아빠가 된다니, 제가 할머니가 된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도 잠깐, 곧바로 걱정이 밀려왔어요. 저희 며느리 민지가 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예민한 편이거든요. 아니, 예민하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되짚어 봤습니다. 혹시 제가 며느리한테 상처되는 말을 한 적이 있나? 혹시 제가 모르게 기분 나쁘게 한 행동이 있었나? 하지만 솔직히 저는 며느리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대했거든요.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작년 가을이었나? 민지가 아들이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저는 그때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댁을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은 아들네 집에 처음 초대받아서 가는 날이었어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뭘 준비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반찬을 해갈까? 과일을 사갈까? 돈을 드릴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음식으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저는 평생 음식 솜씨로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그리고 고등어 조림을 정말 맛있게 해요. 시장에 가서 싱싱한 재료들을 골라서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용기도 새로 사서 예쁘게 담았고요. 며느리가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막상 그걸 내밀었을 때 민지의 반응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어머니, 저 이런 거 안 먹어요. 짧은 한마디였어요. 표정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물론 민지가 큰 소리로 화를 낸 건 아니에요. 그냥 담담하게 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아들이 옆에서 황급히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 오신 건데 라고 말했지만 민지는 저는 집에서 만든 반찬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는 사 먹는 게 더 편해요라고 했어요. 그날 저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죠. 집에 와서 그 반찬 용기들을 꺼내놓고 한참을 보다가 결국 혼자 다 먹었어요. 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만든 음식인데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아들네 집에 갈 때도 미리 전화해서 내가 가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고 뭘 사갈 때도 이거 필요하니? 라고 꼭 확인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랬어요. 기쁜 마음에 바로 전화를 하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혹시 민지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혹시 제가 너무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결국 아들한테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지는 몸 괜찮니? 입덧은 심하지 않고?
아들은 응, 괜찮아. 엄마는 걱정 말라고만 짧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매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민지한테 물어볼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는 차가운 대답을 들을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 미역국 말이에요. 저는 평생 미역국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었어요. 우리 남편도 아들도 친정 식구들도 모두 제 미역국을 최고라고 했거든요. 미역을 불리는 시간부터 참기름에 볶는 정도, 국물 내는 방법까지 다 나름의 비법이 있어요. 특히 출산 후에 먹는 미역국은 더 정성스럽게 끓여야 하잖아요. 그래, 민지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미역국을 끓여줘야지.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생긴 것 같아서요. 상상해 봤어요. 제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따끈따끈한 걸 병원이나 집으로 가져가는 모습을요. 민지가 어머니 감사해요라고 말해주는 모습을요. 하지만 곧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혹시 민지가 또 거절하면 어떡하지? 혹시 제가 끓인 미역국도 저 이런 거 안 먹어요라고 하면 어떡하지? 밤마다 그 생각만 했어요. 미역국을 가져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져간다면 언제 가져가는 게 좋을까? 병원으로 가져갈까 아니면 집에서 산후조리할 때 가져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인터넷을 잘 못하지만 아들이 예전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용하는 법을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글을 하나 올려봤어요. 저는 시어머니입니다. 출산한 며느리에게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다 주면 어떨까요? 짧은 글이었지만 저한테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글을 올리고 나서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누가 답글을 달았나 싶어서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괜한 질문을 한 건 아닐까? 누군가한테 불편함을 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버스에서도 제 가방이 다른 사람한테 닿을까봐 꼭 앞에 껴안고, 식당에서도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될까봐 목소리를 낮추고요. 그게 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글 하나 올리는 것도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이런 질문 자체가 요즘 며느리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혹시 제가 꼰대 같은 질문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진심이 있었어요. 내가 잘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사랑받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손주가 태어나면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고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마음일까요?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젊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구시대 사람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댓글이 달리기를 기다렸어요. 누군가 제게 조언을 해주기를,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면서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1시간마다 핸드폰을 확인했죠. 새벽 2시, 3시, 4시. 그렇게 밤을 지새우다가 아침이 되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건 제가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후였어요. 처음에는 드디어 누군가 답을 해주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눌러봤죠. 그런데 첫 번째 댓글부터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저런 질문 자체가 간섭입니다.
며느리가 필요하면 알아서 부탁할 거예요. 저는 멍하니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간섭이라고요? 제가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겠다는 게 간섭이라는 거예요? 더 내려보니까 댓글이 계속 달려 있었어요. 하나같이 저를 향한 비난이었어요. 시댁은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출산한 산모는 쉬어야 한다고요. 미역국 가져올 시간에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보태주세요. 키읔키읔. 요즘 누가 시어머니가 끓인 미역국 먹어요? 위생도 걱정되고.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아, 진짜 이런 시어머니들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임. 제발 좀 내버려둬요. 시어머니 음식은 절대 안 먹습니다.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그냥 손주 낳을 며느리한테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나쁜 일이었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댓글은 계속 달렸어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런 분들 보면 답답해 죽겠음. 며느리가 싫다고 하면 싫은 거예요. 왜 자꾸 강요해요? 시어머니들은 왜 자기 방식을 며느리한테 강요하는지 모르겠네. 세상 많이 변했다고요. 제발 요즘 애들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세요. 시어머니 손 탄 음식 절대 안 먹어요.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였어요.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정순아, 세상이 변했어. 내가 늙은 거야. 요즘 사람들 생각을 이해 못하는 거지. 그래도 일부 사람들만 이럴 거야. 다들 이런 건 아닐 거야.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려고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한 댓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분, 진짜 궁금한데요. 며느리가 원하지도 않는 걸 왜 자꾸 하려고 하세요? 제발 좀 그만하시고 조용히 계세요. 저희는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도와주실 거면 돈이나 보태주세요. 솔직히 그게 제일 도움돼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댓글의 아이디어. 저는 그 아이디를 알아봤어요. 민지의 이메일 주소와 똑같았거든요. 예전에 아들이 민지 이메일로 뭔가 보내달라고 했을 때 메모해뒀던 게 기억났어요. 다 맞았어요. 그리고 그 말투도요. 제발 좀 그만하시고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돈이나 보태주세요. 이게 바로 민지가 평소에 하는 말투였어요. 특히 마지막 문장, 솔직히 그게 제일 도움돼요라는 표현은 민지가 자주 쓰는 말버릇이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계속 그 댓글만 들여다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볼 때마다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민지가 쓴 거라고요. 그래, 민지가 커뮤니티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민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민지야, 네 어머니.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덤덤했어요. 저기,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하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지가 대답했어요. 가끔요. 왜요? 말을 꺼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계속 마음으로 쌓아두기보단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준다는 글 봤니? 내가 너 출산하고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어서 요즘 며느리들은 어떤 의견인지 물어보고 싶어서 글을 써봤단다. 또다시 침묵. 그 글에 혹시 댓글 썼니? 어머니,
민지가 제 말을 끊었어요. 저 그 댓글 안 썼어요. 제가 왜 그런 댓글을 써요? 너무 단호한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너무 신경 쓰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저, 그래, 알았어라고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민지가 거짓말을 해서, 제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들어서, 아니면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건가 하는 혼란 때문에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응, 왜? 민지랑 아까 통화했다며? 그래. 엄마, 민지가 되게 기분 나빠했어. 왜 자꾸 의심하냐고, 자기가 그런 댓글 쓸 사람이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 미안한데 민지가 임신 중이라 예민해.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조용히 있어줄 수 없을까? 조용히 있어 달라고요. 제 아들이,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한테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그런데 이제 저는 조용히 있어야 할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들이 날 이용만 하는 걸까?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정말 조용히 있었어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요.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냈어요. 혹시 제가 또 부담을 주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꾸 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참견했나? 내가 정말 부담스러운 시어머니였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 출산 예정일이 다가온다는 얘기였어요. 엄마, 다음 달 초에 출산 예정이야. 그래. 민지 몸은 괜찮고? 응, 괜찮아. 근데 엄마, 아들이 말을 머뭇거렸어요. 엄마, 출산하고 나서 당분간은 병문안 같은 거 안 와도 돼. 민지가 출산 후에는 최대한 조용히 쉬고 싶대. 또다시 조용히 하라는 말이었어요. 이번에는 병문안도 오지 말라고 하네요. 제 첫 손주가 태어나는데 할머니인 제가 보러 가지도 말라고요. 그래, 알았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며칠 후 민지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건강한 여자아이라고 했어요. 제 손녀예요. 제 인생 첫 손주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물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니 다행이었지만 뭔가 텅 빈 느낌이었어요. 마치 남의 일 같았어요. 저는 참았어요.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어요. 아들이 사진 몇 장 보내줬는데 그 작은 아기 얼굴을 보면서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저 아이의 할머니가 나인데 나는 왜 옆에 있지 못할까? 아들은 매일 바쁘다고 했어요. 민지 간병하고 아기 돌보고 회사 다니고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고요. 내가 도와주면 되는데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 아들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민지도 좀 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네 집에 처음 갔어요. 아들이 엄마 잠깐 들러라고 해서요. 제가 먼저 가고 싶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부른 거예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곳곳에 널려 있고 바닥에는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민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기는 요람해서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지가 저를 보더니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민지야, 많이 힘들지? 네, 좀요. 그 짧은 대답에서 저는 민지의 피곤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출산 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지쳐 보이다니. 내가 도와줄까? 설거지라도 하고 갈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얘기했어요. 민지야, 괜찮아. 내가. 어머니. 민지가 제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계시면 더 신경 쓰여요. 제 방식이 있는데 어머니 방식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피곤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뭘 하시려고 하면 제가 못하는 사람 같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저도 엄마인데 제가 알아서 하고 싶어요. 민지의 말을 듣고 있는데 아들이 옆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뭔가 말을 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주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69살 늙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힘없는 눈빛에 저는 이렇게 늙었는데도 여전히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낡은 방식의 시어머니. 민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게 구식이고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했을 때 제가 새벽 시장에 나가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던 일. 아들 대학 보내려고 몇 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며 돈을 모았던 일.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 자금 보태주려고 제 적금을 깨줬던 일. 명절 때마다 음식 장만하느라 며칠 동안 부엌에서 고생했던 일. 그런데 그 모든 게 지금은 뭐가 됐나요? 당연한 것이 됐어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 했어요. 며칠 후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지가 화났어. 엄마가 자꾸 간섭하려고 한다고. 나는 간섭한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알아, 엄마. 나도 알아. 근데 민지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스럽대. 제발 좀. 민지 마음 풀릴 때까지만 참아줘. 민지 마음이 풀릴 때까지요? 그게 언제인데요? 평생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나요? 그리고 엄마, 민지가 산후조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들대. 혹시 엄마가 조금. 아, 이제 알겠어요. 결국 돈 얘기였구나. 저를 집에도 못 오게 하고 손주도 제대로 못 보게 하면서 정작 필요한 건 돈이네요. 민지가 커뮤니티에 쓴 댓글처럼요. 돈이나 보태주세요. 솔직히 그게 제일 도움돼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결심했어요. 그래, 너희 둘이 하겠다고 했으니 정말로 너희 둘이 해봐라. 미약했던 기대는 이제 사라졌어요. 며느리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마음도 다 사라졌어요. 대신 단단한 결단이 생겼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리고 그 결단은 곧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저는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 노후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고요? 결국 제 삶을 지키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들한테서 산후조리 비용 얘기를 들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아들한테 얼마나 돈을 보냈는지요.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 보조, 아들 명의 보험료 월 30만 원, 아들 내 집 대출 이자 중 일부 매달 40만 원, 명절 때마다 주는 용돈, 갑자기 돈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송금해준 금액들, 계산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했어요. 매달 기본으로 120만 원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여기저기 급한 돈 보탤 때마다 추가로 더 나갔고요. 저는 연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남편 사망 후 받는 유족연금이랑 제 기초연금 합쳐서 월 110만 원 정도예요. 제가 아들한테 보내는 돈이 제 수입보다 많았던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평생 모아둔 적금에서 깨서 보낸 거예요. 아, 이래서 민지가 나한테 친절하게 안 굴었구나.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민지는 처음부터 저를 시어머니로 존중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ATM 기계였던 거예요. 필요할 때 돈 뽑아 쓰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제가 끓여준 음식은 거절하면서 제가 보내는 돈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어요. 제가 손주 보러 오는 건 부담스럽다면서 산후조리 비용은 당연히 제가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은요? 제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한테 조용히 있어달라고 하면서 정작 돈 필요할 때는 스스럼 없이 전화했어요. 민지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는 차갑게 대하면서 엄마 돈은 편하게 받았어요. 새벽 3시쯤 됐을 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 통장이랑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서 봤어요. 아들 명의 보험증권, 아들 내 집 대출 계약서 사본, 매달 자동이체 되는 생활비 내역서. 저는 그걸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내가 진짜 바보였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한테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들한테 매달 자동이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중단해 주세요. 아, 네. 생활비 보조 50만 원 맞으시죠? 네, 그거요. 그리고 보험료 납부하는 것도 제 계좌에서 나가는 거 있는데 그것도 중단할게요. 직원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보험료는 중단하시면 보험 해지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해지하는 거니까요.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저는 바로 아들 내 집 대출을 같이 보증서 있던 은행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제가 매달 대신 납부하던 이자 부분을 중단했어요. 대출자한테 연락하시나요? 직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본인 명의 대출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내야죠. 모든 걸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 제 아들은 생활비가 안 들어온 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게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거 이제 안 보낼 거야. 뭐? 엄마도 이제 내 노후 준비해야지. 너희도 이제 가정 꾸렸으니까 알아서 해야지.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지금 애 낳았는데 돈 많이 드는 거 알잖아. 알지. 근데 그게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잖니.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이제 내가 내야 돼. 내 명의로 된 거 해지했으니까. 엄마, 그 보험 해지하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넣은 돈 다 날아가. 그래. 그럼 내가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내가 내면 되지. 엄마가 왜 갑자기 이래?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생각 좀 해봤어. 너희는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니. 내가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정말 조용히 있기로 했어. 그리고 너희가 정말 알아서 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지. 엄마, 그게 무슨. 그리고 말이야, 대출 이자도 이제 내가 다 내야 돼. 내가 대신 내주던 거 끊었으니까. 전화 너머로 아들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엄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더라. 그리고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민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처음으로 민지가 제게 먼저 연락한 거였어요. 어머니, 생활비며 보험료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 지금 애 낳아서 돈 제일 많이 들어갈 때인데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야죠. 도와줘야 한다고요. 제가 도와줘야 한다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민지야, 너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니.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놔두는 거야. 그리고 나도 내 노후가 걱정돼서 그래. 이해해줘. 민지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돈까지 끊으시면 어떡해요? 저희 정말 힘든데요.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엄마, 왜? 엄마, 제발 다시 도와줘. 우리 정말 힘들어. 애 낳고 나니까 돈이 진짜 많이 들어. 육아용품 사야 하고, 분유 사야 하고, 기저귀도 엄청 비싸고, 민지는 출산 휴가라서 월급도 적게 나오고, 아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대출 이자까지 다 내려니까 진짜 빠듯해. 엄마가 조금만 더 도와줘. 응? 저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에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에요. 안 돼. 엄마, 나도 내 노후가 걱정돼. 건강보험료도 올랐고, 요양보험도 들어야 하고, 나도 나이 들면 병원비 많이 들잖니? 내가 너희한테 돈 쓸 여유가 없어. 엄마가 무슨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지금 건강하잖아. 지금은 건강하지. 근데 앞으로는 모르지. 나도 대비해야지. 아들이 할 말을 잃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너희 부부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 나는 그냥 돈 주는 사람이었지. 조용히 있으면서 돈만 보내주길 바랐던 거지. 엄마, 무슨 소리야? 아니야. 사실이야. 민지가 커뮤니티에 쓴 댓글 봤어. 돈이나 보태주세요라고 했지. 솔직히 그게 제일 도움된다고 했잖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거 엄마가 봤어? 그래, 봤어. 그래서 이제 알았어.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아들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근데 그래도 우리 좀 도와줘. 제발. 안 돼.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들이나 민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돈 얘기였어요. 이것저것 돈이 필요하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저는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손주 보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제 삶을 살았어요. 복수는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상황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민지가 아이를 낳은 지 한 달이 지난 거죠. 그동안 저는 정말 조용히 있었어요.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냈어요. 손주 사진 한 장 보내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궁금하지 않았냐고요? 아니에요, 궁금했죠. 밤마다 궁금했어요. 우리 손녀가 잘 크고 있는지, 건강한지, 예쁜지. 하지만 참았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는 순간 저는 또다시 조용히 있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될 테니까요. 대신 저는 제 일에 집중했어요. 요양보험을 알아봤어요. 나중에 제가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원 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봤어요. 건강보험 특약도 추가했어요.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심근경색 진단비. 이런 것들이요. 나이 들면 어떤 병이 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비상금도 다시 정리했어요. 아들한테 보내던 돈을 이제 제 통장에 그냥 쌓아두니까 매달 꽤 많은 돈이 모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보냈구나. 저축도 재정비했어요. 장기 적금도 들고 연금보험도 추가로 가입했어요. 저 혼자 노후를 책임져야 하니까요.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손 벌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만이었어요. 그동안 몇 번 문자로 돈 얘기를 했었지만 전화는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응, 왜? 제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어머니, 아이 보고 싶으시죠?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글쎄, 너희가 보여주고 싶을 때 보여주면 되지. 어머니가 한 번도 보러 안 오셔서요. 그래서 민지가 말을 흐렸어요. 집으로 아이 보러 오세요. 저는 잠시 외출할 거니까 그 사이에 아이 좀 봐주시고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봐주길 바라는 거구나. 전 단호히 대답했어요. 안 돼. 네.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이야. 너희 둘이 알아서 한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알아서 해. 어머니, 제가 언제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 근데 내 행동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잖아. 전화 너머로 민지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아이 돌보고 집안일하고 하루에 3시간도 못 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힘들지.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내 책임은 아니잖아. 내가 낳은 아이니까 내가 키워야지. 어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가 지금 도움 청하는 거예요. 손 벌리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인지 아세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자존심 상하면 안 하면 되지. 너희 알아서 하겠다며? 어머니는 손주가 안 보고 싶으세요? 할머니면서 손주한테 관심도 없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보고 싶죠. 매일 보고 싶어요. 밤마다 궁금해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보고 싶지. 근데 그것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더라.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꼬리치며 달려가니?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정말 이럴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가슴도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 왜 민지한테 그렇게 말했어? 민지가 울면서 전화했잖아. 그래, 많이 울었어? 엄마, 지금 장난해? 민지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 힘들겠지. 근데 나한테 왜 화를 내니? 너희 아이잖아. 엄마는 할머니잖아. 당연히 도와줘야지. 왜 당연해?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낳고 싶어서 낳은 건데. 엄마, 진짜 이러실 거야? 응, 진짜 이럴 거야. 그리고 너 민지랑 잘 얘기해봐. 이대로 가면 너희 둘이 먼저 무너질 거야. 무슨 소리야? 지금 너희 둘이 싸우고 있지? 돈 때문에, 육아 때문에, 집안일 분담 때문에. 다 싸우고 있잖아.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말이 맞았거든요. 엄마가 도와주면 당장은 편할 거야.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야. 너희 둘이 해결해야 해. 그게 부부고, 그게 부모야. 엄마는, 엄마는 손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악의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손주는 너희가 잘 키울 거야. 나한테 기대지 말고. 그리고 뭔가 문제 생기면 그건 너희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쌍화차를 천천히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정답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냉정한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나쁜 시어머니, 나쁜 할머니인 건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민지랑 내가 크게 싸웠어. 그래, 무슨 일인데? 돈 때문에, 육아 때문에, 다 때문에. 민지가 나한테 화풀이해. 내가 벌어오는 돈이 적어서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엄마 도움 없이는 진짜 힘들어. 엄마, 제발. 안 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엄마는 진짜 우리 포기한 거야? 포기한 게 아니야. 너희 인생이니까 너희가 살라고 놔둔 거지. 한 달이 더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났어요. 아들한테서 오는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저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힘들면 연락 올 거니까요. 그 사이 저는 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나이에 이 정도면 정말 건강하신 편입니다라고 했어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을 들었어요. 거기서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을 만났는데 다들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분들과 차도 마시고 같이 공원도 산책하고 가끔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갔어요. 제 돈으로요. 아들한테 보내던 돈으로요. 신기한 건 제가 점점 평온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늘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아들 걱정, 며느리 눈치, 손주 생각. 그런 것들이 항상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뭐 하지? 하고 생각하는 게 즐거웠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한계예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이도 아프고 저도 산후우울증 올 것 같고 남편이랑은 계속 싸우고 어머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어요. 병원 가. 아이가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지.
그리고 산후우울증도 병원 가서 상담받아. 남편이랑 싸우는 건 너희가 해결해야 해. 나는 못 도와줘.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그래, 내가 너무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하지 마. 그 후로 연락이 뚝 끊겼어요. 넉 달, 5달. 시간이 흘렀어요. 가끔 아들 친구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순 씨, 아들 요즘 어때요? 우리 아들이 자주 힘들어 보인다고 하던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연락을 잘 안 해서요. 어머, 손주 낳았는데 연락을 안 해요? 네,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요. 그분들은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보통 할머니들은 손주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제 자존심이 제 손주보다 중요했어요. 이상한가요? 어쩌면 이상한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제 선택이었어요. 어느 날 6달쯤 지났을 때예요. 저는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보였어요. 유모차를 밀고 있었어요. 민지도 옆에 있었고요. 둘 다 많이 지쳐 보였어요. 아들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민지는 머리도 제대로 안 빗은 것 같았어요. 그들이 저를 못 본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른 척 했어요. 버스가 왔고 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버스 창문으로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약간은 아팠을 거예요.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은 당연한 거야였어요. 아이를 낳으면 힘든 거예요. 육아는 원래 힘든 거고 부부는 원래 싸우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이랑 싸우면서 힘들게 아들 키우면서 돈 없어서 쩔쩔매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다 해결해주면 아들은 평생 어른이 못 돼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한 집이에요. 저 혼자 사는 집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이 조용함이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편했어요. 저녁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에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육아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래, 힘들지. 다 힘들어. 밤이 되었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서 거실 창가에 앉았어요. 달이 밝았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 삶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나였구나. 그리고 그게 틀린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민지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부모라는 게, 시어머니라는 게 당연히 모든 걸 해줘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손주도 언젠가는 알겠죠. 할머니가 왜 멀리 있었는지를. 하지만 그건 그들이 깨달아야 할 일이고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삶을 지키는 것에 집중할 뿐이에요. 차를 다 마시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은 복지관에서 수채화 수업이 있어요. 저는 그걸 배우러 갈 거예요. 제 시간으로, 제 돈으로, 제 인생을 살면서요. 그리고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야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 시어머니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손주가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반대로 잘했어요, 정순 씨. 하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도 저런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야 라고
공감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아직도 가끔은 밤에 잠이 안 올 때 생각해요. 내가 너무 매정했나? 손주한테 미안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계속 참고 주기만 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저는 평생 돈 주는 기계로만 살았겠죠. 며느리한테 눈치 보고 아들한테 무시당하고 제 노후는 하나도 준비 못하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시어머니가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며느리 입장이신가요? 혹시 아들 입장이신 분도 계실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요. 사랑한다고 해서 자존심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요. 저는 69살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늦었나요? 어쩌면 늦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며느리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도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서툴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분들께도 말씀드려요. 우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 노후도 중요해요. 며느리가 아들이 우리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땐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들분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드시겠지만 제발 엄마를 ATM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에게도 엄마의 삶이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내 삶을 살아도 되는구나라는 용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정답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답은 있을 거예요. 그 답을 찾는 게 인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안녕히 계세요.